진정 대집행이 아닙니다. 너무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8개 텐트를 제외하면 광화문 전체에 160개 텐트를 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박원순은 알게 될 겁니다. 이걸 잡으세요. 박원순의 폭력 조작 끝장내자! 불법 거짓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대우당대보다! 박원순 시장에 의한 어제 용역 깡패들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무려 900명이 이 천막을 철거하는 데 동원이 돼서 가까스로 천막을 철거했는데 불과 5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천막이 쳐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국당,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이 광화문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그렇죠. 저렇게 이제 대집행이 된 다음에 강제 철거가 된 다음에 예. 서울시도 이제 시청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60여 명이 예.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천막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네. 지키고 있었는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역으로 이어지는 해치마당이 있거든요. 네네. 그 해치마당 중에서 좀 이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 틈을 타서 그러니까 지하에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서 이제 다른 한편에서 천막을 또 추가로 설치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네. 철거됐던 천막보다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보다 더 커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천막 2동을 철거했는데 지금은 천막 10동이 됐으니까 훨씬 더 많이 그 천막은 더 그 크기가 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은 이 광화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네. 상징성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네. 그 입장을 거의 그 당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어떻게 보면 촛불 광장, 우리 그렇죠. 광화문 광장, 촛불로 인한 촛불 집회로 인한 그런 그 집회가 탄핵으로 가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탄핵을 반대하면서 탄핵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천막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서울시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네.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인데요. 애써 철거하면 비교적 또 손쉽게 다시 설치를 하고 만약에 또 다시 집행한다면 다시 또 이 천막을 설치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 악순환이 반복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네네. 저 광장이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공권력이 계속 지키고 서 있으면서 아무도 뭘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못하게 그렇게 사전에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불시에 갑자기 천막을 치면 사실은 사후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보통은 공권력이 지금 당신이 지금 이런 행위를 우리 공공장소에서 했는데 이건 불법이니까 어떻게 좀 빨리 처리를 해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민은 이 어떤 시정 조치를 이행을 하게 마련인데 네. 누군가가 저렇게 아니야 우리는 이행할 수 없다 이러면서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면 예. 결국 물리적으로 충돌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저 충돌이라는 게 완전히 발본색으로 하는 충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천막을 치우는 정도의 충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공권력 철수하고 나면 천막 친 당사자 측에서 다시 천막 치겠다는데 막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것은 우리 공화당 측에서 어떻게 지금 좀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네.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자신들의 천막을 치고 점거하는 걸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광화문 광장을 점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네. 어느 정당도 거기에 사실 모든 정당이 저기다 저렇게 천막을 치고 국민들한테 자신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각인시키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우리 공화당만 저렇게 마치 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네. 저렇게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면 저게 과연 국민들한테 장기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네. 저분들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박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을 저희들이 일일이 특정을 해가지고 다 형사적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네.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입니다. 그 2014년도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설치된 겁니다. 대한애국당의 천막은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을 앞세운 불법 광장 점거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 집회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문화적인 이런 행사만 가능하도록 아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박 시장은 이 대집행에 필요했던 비용들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물어서 조원진 대표에게 월급 가압류까지 신청해서 그 자금을 받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 이호영 변호사님 저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뭐 일단은 박원순 시장이 또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전혀 법률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이렇게 철거 명령에 대해서 그 철거 의무자가 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계고를 하고 예. 통지도 하고 실제로 이제 행정청이 직접 그 철거를 대신 대집행을 하고 실행하고 네. 그리고 그 비용을 원래 철거를 했었어야 될 의무자한테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이 조항에 근거를 해서 비용을 이제 그 의무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자는 원래 그 애국당, 전 대한애국당 지금은 우리공화당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공화당의 그 대표자인 조원진 대표에게도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법리 전개는 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나아가서 이게 이미 지금 첫 번째 철거에 대한 그 대집행 비용이 지금 2억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천막이 쳐진 것은 오히려 처음에 3동에서 지금 10동으로 늘어나서 네. 이번에 다시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면은 그 철거 비용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어떤 불법 점거에 의한 어떤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계속 좀 그 이 서울 광장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간접적인 어떤 강제 효과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광화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세를 확장해서 내년 총선까지 더 이 당세를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우리 공화당의 움직임에 친박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크게 동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이현정 그렇죠. 의원님? 일단 저는 지금 이제 광화문 천막 철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지금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불법이고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나 서울시가 애초 출발부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박원순 시장 이야기했지만 세월호 천막 같은 경우에 네. 당시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천막이 있었고 불법 천막이 한 3개 동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3개 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4년 동안 그대로 놔두다가 나중에 변상금을 물린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황으로 비춰보면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계속 조처하게 되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권력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도 왜 세월호는 하면서 우리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법의 어떤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하는 것 이유는 결국 이제
아마 총선이 임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더 앞으로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법을 지키고 법을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의 모습은 이거는 뭐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일부 이제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갈 수 있는 의원들이 별로 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공천에 탈락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마 우리 공화당의 당세가 커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전망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진보와 보수 1대1 구도로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애국당도 다 이제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이른바 보수 빅텐트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뭐 나오고 있는데 임방글 변호사님은 이렇게 애국당이 이렇게 마치 극우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이 포용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손익계산서를 좀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모아야 된다. 그래야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뭐 총선 앞두고 당끼리 이제 합하는 네. 힘을 합치는 뭐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특히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힌다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그렇죠. 그런 당이기도 하고요. 정말 열혈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지자도 있지만 그만큼 끝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이 당을 우리 공화당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당에서는 과연 이 포용하는 게 큰 틀에서 포용하는 보수를 한데 모은다라는 어떤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마이너스 측에서는 한 중도 쪽에서는 결국 또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이런 또 위험 부담도 또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저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완전 개인적인 그냥 네. 예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선에 임박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이합 집산은 뭐 역대 선거가 다 그랬던 것처럼 이합 집산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